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64명이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해 각지의 경찰관서로 연행됐습니다. 구금에선 풀려났지만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송환에 경찰 인력만 400명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송환 모습을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 뒤로 수갑을 찬 한국인 수십 명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고 고개를 숙인 채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층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송환자들을 향해 한 시민은 욕설을 뱉습니다. 경찰은 차량 23대의 송환자들을 나눠서 태운 뒤 전국 경찰서로 호송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3시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탑승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지 검거 작전으로 검거된 인원이 59명이고 스스로 신고하여 구출된 인원이 5명입니다. 전세기는 한국 시간 기준 새벽 3시 15분 이륙해 5시간 20여 분을 비행한 뒤 8시 37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190여 명이 전세기에 동승해 송환자들을 밀착 감시했고 공항에선 200여 명의 경찰 경비 인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64명은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6개 경찰관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관서인 경기 북부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허유아 기자, 송환자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송환된 64명을 총 6개 관서에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환된 송환자들은 구금 피해자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송환자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기에 송환자들이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기한이 만료되기 전 48시간 동안 이들의 범죄 혐의를 조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송환 대책은 있습니까? 네, 캄보디아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전원이 송환됐지만 아직 캄보디아 현지에 추가 구금 피해자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에서 스캠 단지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만큼 체포자와 구금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위해 꾸려진 합동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TF 정례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증거물 교류를 통해 초기 수사 협력을 늘리며 범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도 범죄 단지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발견 시 즉시 통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북부청에서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한국과 캄보디아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 범죄의 배후로 프린스 그룹이라는 기업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미국 등이 초강력 제재를 가하자 회장이 잠적하고 이 기업 소유 은행은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프린스그룹 본사에 찾아가 합법을 표방한 프린스그룹의 운영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과 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프린스그룹의 본사입니다. 최대 범죄 단지인 태자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을 발견하자 경비원이 접근을 막습니다. 지금 온다. 2명 더 온다. 지금 부전 치니까 3명으로 늘었지 갑자기. 미 법무부는 지난 14일 프린스그룹 회장 천지를 투자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고 천 회장과 프린스그룹 소유 2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프린스은행에선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구조에 만약에 누가 돈이
여기 있으면 빨리 잡잖아. 프린스뱅크가 입주해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는 건물 전면에 프린스그룹의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틀 전 철거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프린스그룹의 불법 의심 사업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코인 관련된 거, 한정 관련된 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걸 치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현지 언론들은 프린스그룹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시작되자 천지 회장이 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적절한 시점에 면회를 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오늘 SNS를 통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거냐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치소 면회를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는 실제 지난달 중순에 특별 면회를 신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당시 특검 조사를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특별 면회가 아닌 일반 면회 형식으로 신청했고 윤 전 대통령과 어제 오전 11시쯤부터 10분 동안 만나 안부와 건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회 사실을 오늘 공개한 장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습니다. 어제 면회에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동행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국정감사도 중간을 지난 만큼 시기적으로 당 내부 기강을 다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면회를 가면 안 됐다며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암담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불법 계엄과 탄핵을 부정하는 대국민 선포이자 극우 선동이라며 장동혁 대표는 제2의 윤석열을 꿈꾸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강도 규제로 대출이 제한됐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은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으로 돌렸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좋은 입지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꿈을 정부가 투기로 몰아간다며 서민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게 민주당의 공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정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박탈을 만지작거리는 위험한 실험을 멈추라는 건데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만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제는 서울로는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부동산 정상화 투기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헌법 소원도 예고하며 부동산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고육지책이란 입장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부동산 갭 투자, 투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잘못된 정책을 지목하며 초강도 규제책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서울시와 여야정 4자 협의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지난 한 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나온다는 분들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고성과 욕설, 삿대질 뿐이란 말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검증은커녕 의원 홍보 수단인 짧은 영상만 남부했다는 비판, 여야 모두 피할 수 없을 텐데 이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 첫 질의에서 일본 무사몸에 조이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이튿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한 뒤 말싸움이 계속돼 파행을 빚었습니다.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정해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욕설과 막말, 삿대질이 이어졌습니다. 사용한 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걸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국정감사 진행 모습은 짧은 영상인 쇼츠로도 만들어져 SNS를 통해 퍼져나갔는데 일부 의원들이 영상 말미에 후원 계좌까지 올렸고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쇼츠 찍어서 올린 것은 좀 적절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정 운영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의원들 홍보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황정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11호 부동산 대책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책이 맞냐 틀리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여야 공방이 그 정치인들의 부동산 보유로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여권 인사들이 이미 규제 대상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부동산 매입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이 올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인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현황을 보면 이 103채 가운데 72채, 그러니까 10채 중 7채가량이 대책 적용 지역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32채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책임자들 스스로는 좋은 입지에 이미 들어와 놓고 이 국민에게는 자제하라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라더니 강남 아파트 대신 지역구 아파트를 팔아서 역풍을 자초했던 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사례가 소환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최근 여야 사이에 갭 투자 설전이 벌어진 것도 같은 이유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소유한 이 잠실 소재 아파트를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그 상세 과정을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 김 원내대표 설명대로면 갭 투자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이어가는 건 이 여당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 부정 여론을 부채질하려는 건데요. 사실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지역구에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국회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적지 않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자기들은 살지도 않는 집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남들은 못 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청년층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냉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려하는 시각 역시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2021년 서울, 부산 재보선 참패로 이어진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여당 후보가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 여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4%, 민주당은 39%로 15%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도층으로 한정하면 격차가 17%포인트로 더 커집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 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은 물론이고 여권 지지층 내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처럼 정권 초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과 격차가 나면서 견인하는 추세는 다른 정부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열흘가량 앞두고 관세 협상단이 미국 측과 비공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듯합니다. 변칙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도 한몫하는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협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 덕분에 중국이 부자가 됐고 군대도 키워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관세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을 언급하며 수조 달러의 관세를 받아내는 게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that includes with the European Union, that includes with Japan and South Korea. All we want to do is be treated fairly. 트럼프는 이틀 전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관세 협상 후 받게 될 대미 투자금은 공정한 것이라며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지불 방식 등의 이견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 협상팀은 방미 이틀째를 맞아 비공개로 미국 측과 만나 세부 협의를 이어갔지만 유의미한 협상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곧 안보라며 국가 안위를 위해 관세를 받아내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잠시 뒤 미국 플로리다에선 우리와 일본, 대만 기업인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관세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오갈 걸로 보여 우리 관세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한조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 회동은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말어라고 별장과 10분 거리인 최고급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하는데 주말 동안 예정된 투자 유치 행사 중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한 골프 회동이 하이라이트입니다. One of the great men of industry, so I just want t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4인 1조로 12개 조가 참여하고 조별로 미 정부 인사와 골프 선수 1명씩, 해외 경영자 2명으로 된 조 편성은 경기 직전 정해집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미 투자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기회여서 사실상 외교 현장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 총수들은 방미를 앞두고 골프 연습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누가 트럼프와 한조가 될까인데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재용 회장의 동반 라운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우리 정부도 이 회동이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회동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현안을 골프장에 위치한 말어라고 별장에서 결정한 적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뒤에도 나흘 가운데 하루를 골프장에서 보낼 정도인데 골프장에서의 말과 행동이 전 세계 외교와 통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역사는 골프장에서 나온다는 말까지 있는데 트럼프의 골프 외교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유세 기간 동안 골프 실력에 자신감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의 골프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1월 20일 취임 후 재임 272일 가운데 68일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토요일을 골프장에서 보냈고 4월에는 나흘 연속 골프를 쳤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의 골프 외교 장소로 유명합니다. 1기 때 당시 일본 아베 총리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며 친분을 과시했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5번의 라운딩을 통해 통상 군사 분야의 동맹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昨日のゴルフ外交は世界から注目を浴びました。 지난 3월에는 골프 친구인 핀란드 대통령과도 마러라고에서 라운딩하며 유럽 외교 무대에 핀란드의 존재감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이 대통령이 수제 퍼터를 선물하며 트럼프의 골프 외교를 공략했습니다. 비즈니스나 아니면 외교적인 이런 거를 할 때도 홈그라운드에서 대접하는 모양새도 보여주지만은 자기 요구를 좀 관철시키는데 부드럽게 그런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외교의 상징이 된 골프. 실력을 떠나 트럼프와 연을 맺기 위한 각국의 골프 외교 전략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내부 정보 활용 의혹에 증권사 권유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도 투자했던 비상장주인데 야권에선 민특검이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전 매도한 배경에 대해 증권사 권유였다는 짧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특검 내부에선 민특검이 사건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더 불거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민특검은 차익을 실현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의 타이밍이 가능합니까? 그저 운으로 여기기에는 구린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특검이 김 여사와 같은 주식 종목으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꿔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민특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전해드린 민중기 특검의 개인 비위 의혹에 수사 대상 공무원의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이 겹치며 특검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내내 3개의 특검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가동되며 민생수사부서에선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막바지에 접어든 3개 특검의 수사 상황, 사회부 조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주식 투자 의혹 해명하긴 했는데 처분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더라고요. 네,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사건으로 7,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4천억 원이 넘는 투자 피해를 입었지만 이 민특검은 비상장 주식에 3천만 원가량을 투자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이 거래 정지 한두 달 전부터 매도를 한 것으로 보여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민특검과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가 대전고 출신의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대전고를 매개로 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대전고 서울대 근처가 주식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난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도 일었잖아요. 이 부분은 수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며 강압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진술 회유 등을 호소한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공개돼 논란이 더 커졌죠. 이 고인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신청해 조사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했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특검은 자체적으로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강압수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전혀 담보가 안 되는 거고 다른 정상적인 그냥 일반 절차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수사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좀 보죠. 일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거 이게 좀 주목을 받았죠. 네, 내란 특검은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중 2명이 기각된 겁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특검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해병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외견상으로 뚜렷한 논란은 없지만 3개월 넘는 수사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각 18명, 7명을 기소한 다른 특검들과 달리 현재까지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영장도 단 한 차례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세계 특검 가동 기한도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남은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최대 12월 28일과 14일, 해병 특검은 11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청 폐지로 동요하고 있는 파견 검사들의 분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이 세 특검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하에 검찰은 1년 유예 기간을 둔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럼에도 특검에선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들의 불만이 언제든 다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외부 논란은 물론이고 내부 논란까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네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부천의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나가던 행인을 덮치며 두 사람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밤사이 고속도로에선 화물차 간 추돌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앞 화단에 하얀 조화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인도에는 흔적을 지운 듯 모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경기 부천시의 13층짜리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몸이 덮여 있었어요. 여성은 떨어지면서 건물 아래를 지나던 5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락한 여성의 동선과 남성 신원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점촌 함창 나들목 인근에서 2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9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쳤고 주변 도로는 1시간 30분가량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 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며 가을 장마란 말이 나오죠. 이런 날씨에 농작물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썩어가면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가 농가를 돌아봤습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짓눌린 채 곳곳에 넘어져 있습니다. 잎이 누렇게 변했고 열매는 썩어 들어가 날파리가 들끓습니다. 브로콜리를 베어내 흔들어 보자 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잦은 비에 검은 썩은 병이 발생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행이 굉장히 빠른데 하루만 지나도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다 이제 짓물러 있고 이제 이러니까 수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음 달 출하를 앞둔 이 배추 농가도 비상입니다.
줄기가 누렇게 변하는 배추 무름병이 곳곳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2,500포기 가운데 절반도 수확하기 힘듭니다.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이렇게 잘라보면 뿌리가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빨갛게 익어야 할 사과도 물방울을 머금은 채 누렇습니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반사 필름을 깔고 착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궂은 날씨에 제대로 색이 나지 않습니다. 햇빛이 뜨고 사과 잎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으로 이제 착색이 되고 당도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걸 한 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10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늘었고 반대로 일조량은 줄었습니다. 생육기 전반적으로 아마 생육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 한 해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장마에 수확의 기쁨은커녕 한 해 농사를 망칠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용으로 전환해주는 장비를 태양광 인버터라고 합니다. 이 태양광 발전의 핵심 장비인데 국내 유통되는 인버터의 상당수가 이 중국산 제품의 상표만 바꾼 이른바 택가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관련 부처의 방치 때문이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 각 사용처에 뿌려주는 핵심 장비 인버터입니다. 한쪽은 중국산, 다른 쪽은 국내산 브랜드로 돼 있지만 한눈에 같은 제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 국산 상표를 붙여 10%가량 이윤을 붙여 파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중국산 인버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색깔에만 해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현행법엔 산업부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외국산의 단순 가공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8월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만 들었을 뿐 원산지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택가리로 마진을 남기며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 발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향후 10년간 추산되는 국내 인버터 시장 규모는 최대 10조 원. 택가리 제품까지 포함하면 중국산 점유율은 95%에 달할 걸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올해 안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눈에 물을 직접 분사해 안구 건조증을 해결해준다는 눈 가습기가 최근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인데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치료 효과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첫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은 1년 전부터 눈이 시리고 뻑뻑한 증상이 나타나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눈에 인공 눈물을 주기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막 너무 뻑뻑하고 이물감 같은 게 너무 심해서 저녁 때 되면 이제 또 완전 또 못 되겠는 게 아직도 있어요. 최근엔 눈에 직접 물을 뿌려주는 제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명 눈 가습기로 팔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선 눈 피로 개선이나 안구 건조증 등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일반 공산품입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이는 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식약처가 처음 실태조사를 했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이 같은 오인 광고가 87건 적발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염 위험입니다. 물이나 용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안구가 취약한 상태에선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에 그런 세균성 혹은 가시아메바 각막염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도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눈 가습기를 식약처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기준 표시, 사후관리 전 과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피해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제품을 정기 점검해 오인 광고 등 법을 위반하면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그동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최대 주주인 MBK 회장이 뭐라고 할지 큰 관심이 쏠렸는데 김 회장은 자신은 총수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윤우리 기자가 국감장에선 MBK 김병주 회장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섭니다. 우리 영상기자분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를 피해왔던 김 회장. 출석 정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국민께 신여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책임을 말하면서도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면피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지난 2005년 설립된 MBK 파트너스는 국내 1세대 사모펀드로 굵직한 인수합병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중국, 일본, 동남아까지 투자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MBK가 보유한 핵심 투자처들이 잇따라 난항을 겪으면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홈플러스는 올 초 법정 관리를 신청한 뒤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롯데카드는 대규모 해킹 사고로 매각 작업도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MBK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고려아연은 동업자 간 경영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MBK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한 54건의 투자 가운데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건 21건에 불과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MBK가 이미 홈플러스의 회생보다는 청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인수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청산 절차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기업 사냥꾼이란 오명에 휩싸인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김병주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으리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주에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미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선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미디어 쇼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심철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주 보문단지는 잠시 뒤부터 화려한 레이저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드론 수백 대가 빛을 내면서 한도 날 예정인데요. 공연의 주제는 천년의 신비, 내일을 날다입니다. 레이저와 드론 등으로 다양한 장면의 연출을 통해 한국 문화의 감성과 창의성이 세계로 확산되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향 효과와 불꽃 드론까지 결합된 멀티미디어 아트쇼입니다. 문화와 기술의 접목은 21개 에이펙 회원국들이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멋진 공연을 보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이 공연은 행사 기간 내내 열릴 예정입니다. 보문호 주변에는 회원국을 상징하는 LED 조형물도 세워졌습니다. 또 각국 정상들의 숙소 주변 산책로에는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금빛 조명도 밝혀졌는데요.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주요 숙소와 회의장은 단장을 마쳤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경찰 합동 훈련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보문단지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한화가 난타전 끝에 삼성을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의 가을 야구 승리 7년 만인데 홈구장인 대전에서의 승리는 18년 만이어서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난타전이었습니다. 한화는 MVP 유력 후보 코디 폰세가 선발 마운드에 올랐는데 2회 초 석점을 실점하며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폰세가 부진했지만 한화는 2회 말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2사 만루 기회에서 문현빈이 몬스터월을 직격하는 큼지막한 2루타로 싹쓸이 3타점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의 5점 비기닝에 맞서 삼성의 반격도 거셌습니다. 3회 김영웅의 적시타로 5대5 동점에 성공하더니 4회 선두타자 김태훈이 벼락 같은 솔로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폰세가 KBO 리그 데뷔 후 최다인 6실점을 기록했지만 한화 베테랑 타자들이 힘을 냈습니다. 6회 손아섭의 동점 적시타에 이어 최은성의 2타점 적시타까지 한화는 6회 석점을 내며 다시 경기를 뒤집었고 김경문 감독은 문동주 불펜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문동주는 첫 투구부터 시속 159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삼성 타선을 압도했는데 7회 김지찬을 상대하면서 던진 공의 구속이 시속 161.6km로 KBO 리그 최고 구속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9회 마무리 김서현이 2실점으로 흔들렸지만 김범수가 세이브를 기록하며 9대8로 승리했습니다. 한화의 가을 야구 승리는 7년 만이고 대전에서는 18년 만에 이겼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은 76.5%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졌습니다. 비구름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과 광주 21도, 대구 20도로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의 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